네, 이번에는 마지막 발표인데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형철 원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원장님께서는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보건의료정책 최고위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현재 더 필립 재활요양병원의 대표로 계시면서 임상통합의학 암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고도원의 아침 편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운영하는 명상센터에서 단연간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자연치유 방법에 기반한 심신통합 암케어의 실제입니다. 그러면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저를 요즘 소개할 때 조금 혼돈스러워요. 저 원래 한의사인데요. 제가 한의사가 맞나?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한 15년 하는 동안에 긴 세월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한테 그런 방법을 제가 계속 가르치고 있었어요. 입원을 시키는 게 제가 목표였었는데 요즘 와서 통합의학, 특히 자연치유의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퇴원시킬까, 그리고 입원시키지 않는 방법을 가리키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의사인가 한의사인가 좀 혼돈스럽기는 해도 전 의료를 하는 자연치유의학을 하는 그냥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자연치유의학이라고 하는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선생님들께서 이 정의를 잘 해주셔가지고서 저도 좀 쉽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치유의학 좀 생소하지 않나요? 통합의학도 생소한데 자연치유의학을 제가 들고 나오니까 이거 무슨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서 오늘 이것을 기반으로 한 암을 치료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까 싶어요. 의학은 일단 저는 세 종류로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부터 시작한 서양의학이 기반을 두는 의학이고요. 하나는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동양의학이에요. 동서양의학이 조금 뿌리는 다르게 두고 있지만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서양의학은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시작이 마인드, 바디, 스피릿을 치료한대요. 전인적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동양의학은 그 시대 마찬 비슷한 시기인데 사실은 황제내경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3,000년, 5,000년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정기신을 치료한대요. 지금은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이 동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마인드, 바디, 스피릿 또 정기신은 계속 그대로 이어져서 치료를 하고 계속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거의 모태는 저는 자연의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법에 따라서 시작된 의학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자연의학, 자연의 본성에서 벌어지면 병이 온다는 것이 기본 명제예요. 이거 누가 얘기한 말인가요? 히포크라테스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자연치유의학이 뭐가 핵심이냐? 자연치유의학은 자연의 본성에서 벌어지면 병이 온다는 것이 기본인데 병의 근본 원인을 첫 번째 음식으로 본 거예요.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병이 온다라고 본 거고, 두 번째 마음에 문제가 오면 병이 온다고 본 거예요. 세 번째 여기서부터 조금 생소할 거예요. 습관에 문제가 오면 병이 온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온도가 문제가 오면 병이 온대요. 이 이야기는 히포크라테스 의학하고 맥을 같이 해요. 서양의학하고 당연히 동양의학하고도 맥을 같이 합니다. 온도라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얘기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문제 때문에 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법에 의한 자연치유의학이라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연치유 건강법으로 우리가 병을 치료한다. 네 가지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음식으로 온 병은 급하면 말씀하신 같이 약을 쓰셔야 돼요. 현대의학의 약을 쓰셔야 되고 만성화됐을 때는 음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의 문제가 왔을 때도 동일해요. 마음의 문제가 왔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약을 먹어요? 이거 웃기지 않나요? 네. 그래서 당연히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번째, 이제 온도, 혈액순환도 마찬가지인데 이 과정이 의학의 발달사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오늘 이야기를 좀 할까 싶어요. 이제 이 네 가지를 개선해서 치료하는 것이 자연치유의학이다. 이렇게 일단은 정의하고요. 자연치유의학의 또 하나 명제라고 그럴까요? 원칙이 하나 있는데 자연의 본성에서 벌어지면 병이 온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원칙을 방해만 하지 않으면 내 안에 현명한 의사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방해하셨나요? 삶을 살면서 요거 한번 우리 또 찾아보자고요. 예, 의학이라는 것은 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걸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의학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의학의 시작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서양의학을 기본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히포크라테스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시대라고 저는 얘기해요. 시대적인 배경하고 맥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한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이 이야기죠. 그때 당시에 병의 원인을 똑같이 본 거예요. 음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습관의 문제, 온도의 문제. 이걸로 병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걸로 무엇을 치료했어요? 마인드, 바디, 스피릿을 치료한 거예요. 그때부터 의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 시대는 히포크라테스 시대 이전에는 질병을 고치는 것이 의사가 아니었어요. 무당이나 누가 고쳤어요? 추술사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병이란 정의는 죄를 지었거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신이 벌을 내린 결과라고 본 거예요. 이러니까 의학이라고 보기는 우리가 좀 미비하다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일어서서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자연적인 현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마인드, 바디, 스피릿을 전인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서 나왔는데 이때에 한 의사분의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 시대의 전체적인 배경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 소크라테스, 여러분 알다시피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시대하고 맥이 비슷해요. 같은 시대예요. 거의. 그런데 이것을 인체로 들이고 온 거예요.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인체로 논리적으로 들어와서 의학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록상, 문헌상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시대에 와서 병의 근본 원인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전 시대에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병의 근본 원인을 찾는 거에 있어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여튼 그래서 병은 이유 없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걸 가지고서 이제 의학이 하나하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여러 가지 뭐 말들 있지 않나요? 뭐 히포크라테스의 명언 중에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다. 또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또 되고요. 그 다음에 웃음은 최고의 좋은 약이라는 뜻이에요. 양약이고 최고의 치료법은 걷기다. 뭐 이런 것들도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동양의학적으로 좀 비교해 보면 음식 얘기 계속 하는데 아까 동의보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동의보감 구성을 보면요. 병의 원인이 그대로 나와요. 음식상, 첫 번째 음식상, 두 번째 질정상, 세 번째에 노곤상, 네 번째 기혈순환의 장애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다시 음식의 원인이라고 하는 이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음식 때문에 병이 온다는 것을 동양의학에서는 음식상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제, 이거 칠정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습관의 문제. 습관의 문제가 오면 대체적으로 과로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노곤상. 네 번째 온도의 문제는 기혈순환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건데 이때 당시는 히포크라테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을 이거에 의해서 생겨서 우리 몸 안에
악액질, 병을 만드는 물질이 몸 안에 생긴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은 악액질이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병리예요, 병리. 악액질 때문에 이제 병이 오기 시작하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한 게 사체액설이에요. 4가지 체액이 있는데 그 4가지 체액에 따라서 질병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와 그다음에 그 당시 영기설을 주장해요. 이건 나중에 혈액순환하고 상당히 깊은 관련성을 두고 이제 계속 변화가 일어나,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영기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 치유법들이 현대의학까지 어떻게 변화를 일어나는지 이걸 한번 또 계속 볼 거예요. 자, 일단은 당시 병의 치료법을 보면은 다 자연과학적인 방법이었죠. 예. 근데 병을 이 당시 벌써 빈곤병과 풍요병으로 나눴어요. 치료법을 보면 이게 나눠져요. 빈곤병에는 기본적으로 식이요법 쓴 거예요. 못 먹어서 온 거니까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는 식사요법으로 부족해진 체액을, 사체액설이라고 그랬는데 부족해진 체액을 보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빈곤병 치료 원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음식 너무 과잉돼서 먹어요. 이 당시에도. 그랬을 때는 풍요병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뭘로 치료했나요? 넘쳤어요. 이때 주치료예요. 이게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주치료가 방열이에요. 사열입니다. 사열. 여러분 한의원 가면은 피 막 이렇게 빼는데 그런 사열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방열입니다. 피가 흘러나오게 하는 이런 치료법으로 치료를 했던 거예요. 이러한 치료법을 갖다가 배출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배출했으니까요. 과잉됐을 때는 배출해라. 그래서 토하게 하는 약을 먹거나 설사하도록 하는 그런 음식을, 그런 식품들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게 약이었던 거죠. 하여튼 제일 많이 쓴 것은 방열요법이에요. 방열. 요게 이제 치료의 기틀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 시대는 가서 빌었어야 돼. 신한테 빌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이런 치유법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게요. 쭉 이때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나와요. 기원 후에 100에서 200년 사이의 의사인데 이 히포크라테스 의학을 집대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집대성에 시작된 의학이, 지금 이야기한 의학이 놀랍게도 서양의학에서 1500년을 갑니다. 1500년 동안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이 치료법에 대해서 문제 삼지를 않아요. 그냥 그걸로 기본을 삼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거 의학의 1세대다. 상당히 중요한 기틀을 만들어줬다. 자연치유의학하고도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의학의 그냥 1세대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의학의 2세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발견되냐면 1616년에 새로운 학설이 하나 나와요. 이게 누구냐면 영국 왕실의 시의예요. 시의라는 얘기는 주치, 우리 지금 얘기하면 주치 되시는 분인데 윌리엄 하베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616년에 동물의 심장 및 혈액순환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이 연구 논문을 발표해요. 이때부터 기록에 이제 혈액이 순환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영기설이었어요. 영기설. 영기설이 무슨 뜻이냐면은 신령스러운 기운이, 어떤 기운이야 보지는 못하는데 어떤 기운이 혈액을 돌린다고 본 거예요. 혈액은 꽉 차 있고. 이런 시대에서 드디어 이제 현대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심장으로부터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게 돼요. 이게 그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기설을 주장했는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현명이 발달한 시대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병의 원인은 똑같아요. 음식, 마음, 습관, 온도에 의해서 생성된 우리 몸을 병을 일으키는 물질, 악액질이 있는데 이 악액질이 히포크라테스 시대는 영기설을 주장했지만 심장에 의해서 얼마나 흘러가 잘 다니냐에 따라서 병이 결정되더라라고 하는 심장 원동력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장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과정을 거치면서 혈액순환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저는 이건 혁명이라고 보여져요. 이때요 윌리엄 하베가 이걸 주장할 죽기 이게 2년 전에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주장을 했다가
그 주위로부터 암살하겠다는 위협을 있을 정도였어요. 그 히포크라테스 의학과 의학 자체가 어떤 서양의학에서 하나의 그냥 문화를 이루고 형성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인 신이라고 하는 그 영역은 인간이 건드리지 않는 영역으로 문화가 그렇게,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형성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베에 의해서 이런 혈액순환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 이제 말피기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모세혈관을 발견하신 분, 이 시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한 2년 차, 10년 차 정도 되시는데 두 분이, 그래서 말피기가 모세혈관을 발견하고서 너무 이게 이 뭐라고 해야, 기쁨이 막 해가지고서 이 하베한테 사람을 보냈대요. 걸어갈 때였죠. 네, 사람을 보냈는데 한 2년 걸렸대요. 걸어서 가는데.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더라, 몇 개월 전에.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 심장 원동력설로부터 이제 혈액순환론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제 시대가 또 쭉 흘러요. 흘러다가 이제 가까워졌어요. 1880년,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입니다. 150년 전이에요. 이 시대는 현미경도 발달되고 이제 인체 해부학도 다 시작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를 지난 시기인데요. 예, 1880년에 독일의 의사예요. 루돌프 비르요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이분의 시대라고 저는 또 보는데, 예, 이분은 독일 의학의 황제다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분은 또 사회의학의 아버지라고 또 불려요. 그래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의학이, 즉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데, 이분의 주장은 사회의학자라고 그랬잖아요. 병은 사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 사회를 이루는 것은 또 정치이기 때문에 이분은 나중에 정치도 하셔요. 병을 치료하려면 정치 잘해야 된다. 사회를 잘 바꿔야 우리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분은 현대의학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알리는 세포병리학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 이제 세포로부터 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회의학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에 뭐가 문제예요? 사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음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습관의 문제, 온도의 문제인데 이게 혼자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사회의 어떤 변화가 같이 문화가 바뀌어야 이게 바꿀 수 있지, 바꿔라 해갖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볼 때 이분은 알고 계셨어요. 하셔서 이분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세포로부터 병이 든다라고 하는 것과 세포를 병들게 하는 물질이 악액질에 의한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분은 세포병리학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불리어요. 이분의 시대가요, 시대적으로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의학은 이분의 시대가 사회문화적으로 아이작 뉴턴이 과학적 방법론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대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이것은 의학도 이렇게 설명이 좀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이제 이런 세포병리학이라는 이 세포로부터 병드는 것을 현미경과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혈액검사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이 시대로부터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것이고요. 자, 이때는 하여튼 해부학도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흐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18세기에 그 해부 생리학자죠.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이 들었던 이름이 나올 거예요. 레하리 레할리스. 여기서 좀 듣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이분이 이제 모세혈관을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모세혈관 사이에 동정맥을 통합하는 문합이 있더라라고 해서 동정맥 문합으로 불리는 글로뮤라는 것을 이분이 찾아내는, 그래서 혈액의 흐름을 이제 동맥, 정맥뿐만 아니라 모세혈관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혈액의 흐름이 서서히 의학의 화두로 되면서 이걸 어떻게 잘 순환을 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에 의학이 이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혈액순환론인데요. 이 시대에 1930년이에요. 이제 거의 근래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서양 쪽에서는 로브리 박사, 동양 쪽에는 자연의학자 일본 분이세요. 일본의 니시가초조라고 하는 일본의 자연의학자예요.
그래서 이 두 분에 의해서 이제 동서양을 대표하는 좀 전에 얘기했던 병의 원인은 네 가지 맞다. 그 음식 때문에 온 거고 마음 때문에 온 거고 습관 때문에 온 거고 온도 때문에 온 것이 맞는데 어떻게 이걸 흘러가게끔 인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위에 계신 노브리 박사는 정맥을 중요시 여기는 그 주변 원동 역설을 주장하고요. 피부에 천재되어 있는 정맥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고, 우리 동양에 있는 그 니시가조조 일본 분이죠. 이분은 모세혈관에 의해서 이게 모세혈관 원동 역설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혈관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에 의해서 로브리 박사가 만드신 것은 이제 종아리 속에 들어있는 정맥 펌프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정맥 펌프가 제2의 심장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 의학에서는 이걸 인정을 해요. 교과서에도 정맥 펌프 제2의 심장이 피부에 천재되어 있는 정맥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맥 펌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못 걷게 되는 이유가 그냥 못 걷는 줄 알았는데 그냥 나이가 먹어서 못 걷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일단은 40살이 넘으면요. 그냥 자연 운동하지 않으시면 걷지 않으시면 그냥 0.7%씩 자동 퇴화가 돼요. 종아리 근육이. 그러면서 정맥 펌프, 이 펌프질을 해주는 이 힘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힘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혈액순환이 장애가 오면서 다양한 질병과 노화가 급속도로 좀 진행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분이 로브리 박사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니시가초조라고 하는 이분의 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모세혈관 원동 역설이라고 하는 병이 들었을 때의 모세혈관과 건강한 상태의 모세혈관을 이렇게 제가 또 그림으로 한번 또 이것은 이 출처가 아마 이분의 권역돼서 많이 나오니까 책에서 제가 뽑아서 왔는데요. 하여튼 니시 의학은 이제 자연치유 의학의 저는 창시자 아버지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체계가 잘 갖춰지기 시작하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봐져요. 그런데 이때가 1928년에서부터 1938년 동안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게 하나의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이때 마찬가지 원인 똑같아요. 그리고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을 얼마나 잘 순환을 시키느냐. 모세혈관방이 고장나면은 뭐가 문제가 온다? 여러분들 손발이 차가워지고요. 아랫배가 하복 냉증이 오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질병이 오는 것을 관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연치유 건강법들이 발견이 돼요. 뭐죠? 니시의 6가지 운동법, 생채식, 단식 이렇게 표현되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1928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자연치유 의학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 근간에 두고 이런 어떤 그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줄 거냐에 따라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가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서 그래서 이거 제가 찾아갖고 이거 정리하느냐고 일본도 직접 가봤고요. 우리 의료진들 다 데리고서 한번 가봤어요. 5명 데리고서 제가 병원을 이제 요양병원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많고 또 미국의 거슨센터도 한번 또 가봤고요. 그래서 정리하는데 조금 쉬웠어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너무 심플해요. 요 방법을 이제 몰라서 지식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이것을 습관화시키느냐 요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은 의료가 좀 변화가 일어나요. 과거에는 지식을 몰라서 이 니시 시대나 거슨 시대는 정말 배우려면은 인터넷 없어요. 다 책 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니시가 7만 8천 권을 책을 읽었대요. 그리고 7개 국어에 능통했대요. 유럽에서 아까 얘기했던 노브리 박사라고 같이 공부해요. 유럽 가가지고서.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의학의 자연치유 의학의 핵심을 좀 만드는 건데 니시약 심플하죠. 음식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 음식 먹을 때 생채식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채소 좋다는 거, 과일 좋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몸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거 많이 드시면은
무조건 몸이 차갑게 돼 있어요. 모세혈관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먹었는데 냉해요. 차갑단 말이에요. 이 원리에 의해서 차갑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법도 만들어 놓고 단식법도 만들어 놓고 풍욕, 냉온욕이 이때 집중적으로 써먹는 거예요. 사실은 로브리 박사가 만들었는데 주로 사용한 것은 니시오법에서 써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니시오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풍욕, 냉온욕, 니시의 여러 가지 요법들이 시작되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음식의 문제와 어떤 습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온도의 문제까지 다루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이야기예요. 제가 이게 한 10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어요. 니시가 했던 것이 정말 잘 만들어 놨는데 음식의 문제, 습관의 문제는 어느 정도 다뤘는데 마음의 문제를 별로 안 다뤄요. 좋아진다, 좋아진다라는 주문을 외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괜찮아요. 제가 한참 동안 시켰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거 갖고 될까? 내가 좋아진다, 좋아진다가 암시해가지고서 이게 될까? 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제 하나의 이제 숙제를 얻은 건데요. 하여튼 서양에서는 이때에 같은 시대에 음식으로 치료하는 거장이 또 한 분 나와요. 누구냐? 막스 거슨이에요. 그래서 막스 거슨 요법이라고 그래서 또 암 환자들은 이 두 가지를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자연치유 하셔가지고서 암 환자를 이렇게 어떻게 상담해 주신다 그러면은 죄송한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요 정도 모르시면은 암 환자보다 지식도 딸리고 암 환자의 경험도 딸리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 번만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시는 게 제일 빨리 배우는 거다. 저도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습득을 했는데요. 하여튼 여기까지가 저는 2세대 의료, 2세대 자연치유라고도 하고 그냥 2세대 의료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 3세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임상통합의학 암학회라고 하는 10몇 년 됐는데 그래도 제일 활발하게 통합의학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암을 치료함에 있어서 특히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병원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통합의학 현실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는 일단 3차 의료기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건데 병상수가 500개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급 종합병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47개 병원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중증성 질환들, 암을 비롯한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것은 세포치료예요. 세포치료. 세포의 신체의 세포를 어떻게 치료하느냐를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곳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의학적 접근을 이곳에서 하기는 쉽지는 않다. 통합의학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도 마인드와 스피릿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런 의학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적인 한계도 좀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곳에서 치료하는 암을 치료하는 것은 여러분들 표준 치료라고 하는 항암 방사선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여튼 오직 암세포 어떻게 없앨까? 여기에 모든 역량을 다 초점을 맞춥니다. 이곳의 목표는 5년 생존율입니다. 5년 생존율. 5년 동안 어떻게 생존시킬까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통합의학병원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암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의학적인 어떤 뭐 막 욕구가 이렇게 생겨서 많이 나올까요? 이게 이제 사회 구조와 물질적 구조하고 연결돼 있어요. 치료하면은요 한 사람당 치료비가 많이 나옵니다.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거하고 뒷받침이 돼서 정말 많이 생겼어요. 어느 곳이냐? 이곳은 이제 3차 의료기관보다는 2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면은 암 전문 요양병원 또 암 전문 한방병원 다 의사 한의사 같이 있어요. 이 안에.
조금 크다 그러면 의사 한 의사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 전문 일반병원도 또 있겠죠. 그리고 또 1차 의료기관 중에 암 전문 의원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여기는 어디냐, 어디에 있느냐. 예, 현대아산 주위에 가면은 수십 개가 있습니다. 29개 병상 이내에 의사 선생님이 병원이 아니고 의원으로 개설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암을 또 관리를 해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느냐? 상당히 중요해요. 통합의학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뭐 하느냐 여기서. 예, 맞아요. 항암제나 방사선이나 수술 여기서 할 수 없어요.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예, 현대의학적인 검사 수치를 기준으로 혈액 검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사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물리적인 치료를 제공해줘요. 뭔가 제공해준다는 거예요. 물질을 제공하든지 의사가 환자한테 계속 제공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본은 뭐냐? 예, 생활습관의학적 접근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습관, 온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을 이제 통합의학적인 관점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 볼까요? 예, 이게 지금 자연치유의학하고 거의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통합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음식의 문제. 영양소 공급해줘요. 혈액검사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기능성 식품도 많이 공급하고 있어요.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효소, 파이토케미칼 여러 가지를 다 공급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 고용량 주사라고 하는 비타민 C도 대량으로 넣고 적게도 넣고 막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커큐민 주사나 케르세신 주사나 요건 좀 아직은 한데 유럽 가 보니까 요거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주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그리고 또 이제 한방병원을 기준으로 해서는 요즘 통합의학병원이라고 하는 암을 치료하는 곳에서는 한의사가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사와 한의사가 있다는데 한약제제도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추세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의 문제는 요 정도고 마음의 문제는 예, 다양한 심신요법 하고 있어요. MBSR 하고 있어요. 명상 하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습관의 문제는 그 안에서 병원 안에서 좀 전에 있었던 병원이면은 계속 규칙적으로 잠자게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시키고 이런 것들을 같이 시키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온도 개선을 위해서는 1도의 온도만 올려도 암 환자들은 뭐라 그러죠? 1도가 죽이고 살리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1도라고 하는 온도를 통합의학적인 개념으로 자연의학적인 개념으로 보면은요. 온도는 밸런스지 균형이지 몸에 어디서 막 온도가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대부분 손발이 차갑거나 아랫배가 차가운 거예요.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손발과 아랫배를 어떻게 따뜻하게 해주느냐로 접근을 하는 것이 자연치유의학인데 우리 통합의학 현재 병원에서는 고주파 온연료법을 써서 암세포한테 40도 전후에 온도를 또 통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은 근본적인 치료에서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유럽을 비롯한 곳에서 지금은 뭘로 하느냐? 전신온열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전신온열로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고주파 온열, 국소 온열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따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거 자연치유의학하고는 조금 또 거리가 멀어져요. 손발 따뜻하게 하고 아랫배 따뜻하게 해주면 우리 몸이 알아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하여튼 요건 뒤에 조금 더 지켜보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를 주로 사용해 가지고서 치료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떤 장비를 막 계속 그래서 또 주사제 혹시 아시나요? 비슬투 주사 같은 거 이렇게 맞게 되면 몸에 전체적으로 열이 올라와요. 이런 주사요법이든가 요즘은 또 통합의학 하고 있는 병 중에서 고압산소 치료기를 또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건 데이터가 계속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장비를 씀으로 인해서 통합의학 병원에서 하는 것은 치료의 주체가 누구냐? 병원이에요.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 병원이 주체인데 자연치유의학하고 좀 차이점이라면 자연치유의학은 치료의 주체가 환자예요. 환자가 자기 자신, 환자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차이로 우리가 자연치유의학을 한번 조금 더 깊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하여튼 이제 3세대 의학이라고 하면은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양과 서양의 어떻게 보면 현대의료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한의사니까 한의사들은 그러면 자연치유의학을 잘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제일 힘든 게, 의사들은 의학적인 현대의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연치유의학을 하면 이렇게 기를 쫑긋 하지만은 한의사들은 기도 쫑긋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별종이 된 거예요. 네. 하여튼 뭘로 가느냐? 물질로 가요. 현대 한의학으로 가는데 물질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물질 위주라는 게 뭐죠? 동의보 가면은 분명히 그 동의보감의 체계를 보면은 정기신으로 해가지고서 사람을 그렇게 해갖고 병을 기전을 다 밝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병의 원인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음식상, 칠정상, 노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밝혀놓거든요. 기혈순환장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히포크라테스 의학, 정기신 의학의 가장 기본이 되게 밝혀놓는데, 교과서는 그렇게 써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는 것은 다시 물질로 가버린 거예요. 신 쪽은 정기신에서 정기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신은 교과서에도 덮어놨습니다. 신문은, 그래서 우리가 자연치유의학에서는 이 신문을 근다리지 않으면, 아까 영성적인 영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근다리지 않으면은 저는 암 환자들의 치료를, 뿌리까지 뽑는 치료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 정기신에서 아니면은 마인드 바디 스프릿에서 신이 뭐냐,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알아야 해결을 할 거잖아요. 이 문제는 뒤에 잠깐 제가 뒤에 마지막에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한 이 해석을 위해서 정말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도 만나보고 기독교, 불교 다 만났는데 답을 못 얻었어요. 물질과 정신이고 몸과 마음이지 뭐 그것도 따지냐고. 그런데 의학적으로 볼 때는 정기신이잖아요. 마인드 바디 스프릿이란 말이에요. 이 스프릿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서양의학도 이 스프릿이 사라졌어요. 요 근래 와서 조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의학이 태동되기 시작하는 것을 또 한쪽에서 있어요. 이게 바로 종양심리학이에요. 종양심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심신요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다라고 이제 이름을 한번 정해봤는데, 이게 기본이 바로 뭐예요? 마음의 본성에서 벌어지면 병이 온다라고 하는, 이걸 기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이 뭘까요? 마음의 본성, 즉 기쁨과 행복한 삶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때부터 병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쁘고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지금 병 치료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멀어지고 지루하고 힘든데 학교니까 내가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병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 종양심리학의 암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종양심리학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지 요걸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종양심리학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안 보여요. 문헌에도 안 보입니다. 이게 상당히 긴 동안 동안에 이게 눈으로 보여야 이걸 뭐 어떻게 뭐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1700년도에 들어서야 그때부터 문헌에 보이기 시작해요. 1701년. 게드론이라고 하는 암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논문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이렇게 이런 분들이 정말 이것만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축적이 돼야 새로운 학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종양심리학이 거의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새로운 학문 체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해 겨울에, 그러니까 작년인데 한 지금 뭐 6개월 정도 됐네요. 그때에 이 통합의학 암학회에서는 매년 일본도 가고 통합의료하는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는데, 이번에는 유럽을 갔어요. 유럽을 가서
예, 독일과 스위스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이제 연수다 해갖고서 우리 그쪽 동아의학학회하고 연결해서 이제 하고 있는 예, 병원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미 예, 체계가 다 잡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암 환자가 오잖아요. 초진으로 와요. 오면은 지금 우리의 의료 체계는 의사 한 명이 이렇게 보잖아요. 거기 그게 아니에요. 예, 여러 명이 같이 봐요. 그런데 그때 첫 번째 중요시 여기는 분이 일본이에요. 일본. 종양심리 전문의예요. 종양심리 전문의가 일본이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같이 만나냐? 표준의학 의사하고 같이 만나요. 그런데 의사하고 만나서 수술 어떻게 할 건지 방사선 어떻게 할지 항암 어떻게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긴장돼 있어. 너무 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했다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양심리학자가 그럼 먼저 이분을 릴렉스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어요. 근데 여기 유럽의 암치료의 통합의료 암치료의 핵심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대학병원만 할 수 있잖아요. 500개 이상 병상만 할 수 있잖아요. 유럽 모르겠어요. 독일하고 옆에 있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중소병원에서 해요. 서로 한 6개 병원이 해가지고서 수술실도 만들어 놓고 항암하는 것도 만들어 놓고 같이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여튼 암을 치료하는데 접근하는데 마인드와 스프릿까지 같이 연결해서 치료한다라고 하는 딱 보고 우리나라 암 환자 빨리 저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 가도 돼요. 그리고 가시면 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비용이요. 4주 치료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이에요. 전 세계에서 온대요. 그런데도 하여튼 그런 체계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70년 됐대요. 우리 이제 막 걸음마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동양의학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되는 것을 우리 민족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접목시켜갖고 하는 것은 그 긴 시간 안에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게 마음에 또 뭐 이런 변화도 제가 또 얻고 왔는데 그러면서 같이 갔다 가신 분들 다 그 생각을 갖고 왔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종양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암의 원인 보자고요. 암의 원인이에요. 물론 발암물질을 먹었다고 해서 다 암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암의 원인을 4가지로 그냥 딱 정리해. 300년 동안 이거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려면 늙어 죽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정리해서 요 문제 해결하면 돼요. 체험 현장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첫 번째, 늘 거칠애를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성향을 갖고 있나요? 네,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기 자신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타인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늘 자기를 변호하려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늘 자기를 변호한다. 이걸 심리학에서 선인인 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불안한 기분에 쉽게 빠져드는, 부정적 감정에 쉽게 빠져드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감정에 쉽게 빠지더라. 이게 암을 일으키는, 암을 만드는 마음의 4번째 원인, 3번째 원인이요.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그런 긴장된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4번째는. 그래서 릴렉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자신의 감정 표출구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하여튼 모든 형태의 암 발생 원인 중에 뭐가 관계돼 있다? 정신적인 요소가 관계돼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논문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원인 찾았잖아요. 치료 만드는 것은요 심플해요. 상당히 빠르게 이게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1960년대까지 제가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960년대에 이분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암 환자들한테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뭘로 했느냐? 쑥 써놨죠. 긴장 완화 방법,
메탈 감각화, 뭐 명상, 뭐 이런 거 해당되는 거예요. 시각화 이런 것들로 가지고서 환자들한테 직접 적용을 해본 거예요. 누구냐? 마티세크예요. 독일의 암센터 병원에서 이 암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이번에 연구를 딱 말기암 유방암 환자 100명을 딱 가지고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요 구별을 이제 그룹을 4그룹으로 나와갖고 대조원을 또 나누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연구를 한 건데요. 아무것도 치료하잖아. 암 왔어. 나 이제 포기해. 12개월 기준이니까 말기암이잖아요. 병원 진단에 12개월이다 죽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 실제적으로 임상 데이터를 보니까 이 연구에 의하면 1개월 빨리 죽어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11개월을 살고 있더라. 다음에 화학요법만 받은 사람. 병원에서 항암 방사선 수술 위주로 해갖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받으신 분은 2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더 살아요. 14개월. 그런데 이제는 나 화학요법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심리상담과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써서 나 마음이라도 편하게 가고 갈래? 라고 한 사람들은 15개월 삽니다. 1개월 차이 나요. 그런데 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하고 또 이런 방법을 같이 썼더니 22개월로 쑥 올라가 버려요. 암 환자뿐이겠어요 이게? 하여튼 이런 변화를 찾게 돼요. 이것이 종양심리학에서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적인 최초의 임상 데이터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나 현대의학적 치료 안 하고 나 그냥 막 그 자연치유만 할래? 응? 예. 무슨 얘기예요? 삶의 질은 좀 높아질 수 있어요.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지만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암이 급성병이 아니에요. 만성병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4가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면 현대의학적 통계 확률이 현재와 의학적 통계 확률은 마디를 기준으로 해서 세포를 기준으로 하는 항암 방사선 수술을 했을 때의 통계 확률이에요. 누가 12개월이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나요? 네. 마인드와 스프릿이 빠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암 환자한테는 엄청난 희망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대단한 의사가 한 명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의사예요. 칼 사이먼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오리건주에 있는 오리건주 주립대학병원의 암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종양 방사선과 전문이에요. 암을 방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종양심리 마음테라피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시는데 하여튼 이분은 궁금했어요. 의문이스러웠어요. 똑같은 진단 받고 조건이 다 비슷해요. 병원에서 입원하니까. 성별, 나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시고 어떤 사람은 점점 좋아져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과연 뭘까요? 이거에 대한 의문이 이분이 딱 생긴 거예요. 이 차이 대체 뭘까? 이거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막 의사 선생님도 상당히 궁금했을 거예요.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자연치유의학은 철저하게 의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관찰로 답을 얻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종양이 빨리 성장하고 재발이 잘 되는 사람의 공통점을 찾게 돼요. 암 진단 후에 7가지 부정적 감정. 이게 순서예요. 이거 임상 데이터에서 정말 그 수많은 그 암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라고 하면은 재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논문에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암이 걸리고 나서 두려움 7가지 부정적 감정에 과 관계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가 두려움, 두 번째가 절망감, 세 번째가 불안, 그다음에 분노, 자책, 배신감, 우울감, 외로움 등 이런 부정적 감정과 암이 걸리고 나서 그거와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빨리 죽는 사람이. 그리고 재발하는 사람은 암하고 안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암하고 싸워야 뭐 이기든지 하는데 이런 감정과 싸우고 있다 보니까 이거 발견한 거예요. 아까 암의 원인 발견됐죠? 마음의 원인. 이제 재발하는 원인, 성장하는 원인이 발견돼요. 어디서요? 종양심리학.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여튼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작업을 해준 거예요.
이 7가지 부정적 감정을 7가지 건전한 감정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5박 6일 동안 한 거예요. 숙박하고. 이곳은 이제 제가 3번에 걸쳐서 이제 인턴이라고 하는데 이 참가를 또 해봤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환자가 아니더라도 환자들과 함께 참여해서 이 과정을 한번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는데 이제 3회에 걸쳐서 제가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요. 하여튼 이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1981년 호주 정신의학회에 발표를 하게 돼요. 자기가 만드는 이 임상 데이터를 논문화해가지고서 발표를 하는데 그 논문 내용 보면은요 놀라워요.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이분이 159명을 하게 되는데 평균 생존 기간 몇 년이에요? 12개월입니다. 똑같아요. 말기암 이 기준으로 해서 총 4년간 한 거예요. 총 159명이 검사를 하게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사망한 환자의 평균 수명은 20.3개월입니다. 4년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짧은 거예요. 그리고 병원 치료만 받은 그룹은 당연히 대조군은 12개월이 거의 뭐 맞아요.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하고 그냥 뭐 이런 어떤 다른 것을 안 했을 때는 하고 놀라운 것은 4년 이후 생존율이 얼마? 63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63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암세포가 소멸된 사람이 14명, 그 다음에 암세포가 약화된 사람이 12명,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 17명, 새로이 암세포가 발생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삶의 질이 암 걸리기 전에 더 좋아요. 그거보다 더 좋아요. 그렇지 않고 삶의 질이 병원에서 어떻게 투병하시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삶의 질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삶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 암이 쉽게 얘기하면 재발이 됐는데 다른 곳에 또 발병이 됐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암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암이 발견되면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두려움이라든가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서 이게 1981년 호주에서 열리는 세계정신의학회에 발표가 되고 여러분들 혹시 저는 그때 대학생 이제 막 시작할 때인데 제가 몇 년 뒤에 이분이 쓴 책을 한번 봤어요. 마음의 의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때 당시는 저도 이제 뭐 그 한의과대학을 다닐 때지만은 정말 이게 가능할까? 거기에 있는 자료들이고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호주의학에서 이게 발표가 된 다음에 바로 재현 시험이 들어갑니다. 서양의학은 재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탠포드하고 버클리에서 바로 시작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악성 유방암 이제 71명을 또 모아가지고서 12개월 동안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에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에 보편화돼 있듯이 미국이나 일본도 일본에 가서 제가 이것을 인턴을 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도 이런 결과들이 똑같이 나와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자 다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보면 일단은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랑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원인도 알았잖아요. 그리고 암을 성장시키는 이유도 알았잖아요. 이거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신에게 왜 긴장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자신답게 사는 방법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긴장된 삶을 바꾸는 방법. 이런 이 프로그램 이제 10개 정도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 안에 이것을 3개월 정도 하고 나면 바꿔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바뀌어야 돼요. 내가 기쁘게 살고 막 행복하게 살아야지 막 그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내적으로 행복과 기쁨이 나오게끔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재밌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이게 이 프로그램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기도 해요. 하여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원인이 되는 것도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성장시키는 원인은 7가지 이런 부정적 감정을 7가지 건전한 감정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이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보편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암에 있어서는 여기까지 갔어요. 아까 얘기했던 기초적으로 MBSR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들이 이 안에 그냥 다 녹아나 있다. 조금 깊이 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종양심리학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화 돼가지고서 환자들한테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다. 제가 이제 5회까지 해봤어요. 요즘 다 줌으로 해요. 옛날에는 다 모여서 했는데 지금은요 다 줌으로 해요. 외국도 다 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하는데 제가 5회까지 한번 해봤는데 암 환자들한테 한번 해보니까 하여튼 예, 아직 데이터는 못 내고 있어요. 향후에 우리도 이제 내봐야 되는데 상당한 변화를 갖고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확실해요. 삶의 질에 있어서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으로 보면 자연치유 건강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주체가 누구냐? 환자 개인 스스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바꿔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바꿀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동아의학에서 해줘야 될,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일이죠. 의사가 못합니다. 바빠요, 의사들은. 아마 동아의학 학과가 있다면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하셔갖고서 이 4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한번 바꿔주시면 어떨까. 이 주체가 환자예요. 병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재밌는 거 2년 건강계획서 2년 동안 그냥 기쁘고 즐겁게 살면 돼요. 그럼 병이 치료되는데 우리는 그냥 막 노력하고 막 집착하고 욕심내고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임상을 하다 보니까 결론 하나가 나왔는데 돈 있으면 빨리 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막 진짜 해요. 10번 다 참여해요. 그렇게 하고 막 하는데 이렇게 있는 분들은 많이 또 CEO나 이런 분들은 이런 교육도 직원을 보내요. 그래서 이 기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병의 근본이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자연의학의 근본이기도 해요. 이게 자연의학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의 이게 기본이 된다고 보는데요. 자연의 본성에서 벌어지면 병 옵니다, 무조건. 그리고 여러분들 내 안에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신도 안 믿는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믿으라고 하면 믿겠어요? 자기가 자신도 안 믿는데 자기 자신의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다 알아서 해요, 자기들이. 이게 자연치유의학의 저는 2대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쉽죠. 이제 음식의 본성대로 먹으면 돼요. 음식의 본성, 그 다음에 마음의 본성. 아까 얘기했죠. 기쁨과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요. 암이라는 병은 특히 이런 뜻이에요. 암이 신체적으로는 재앙일지 모르지만은 암의 메시지가 있어요. 나한테. 뭐죠? 심플해요. 그렇게 살지 마예요. 바꿔봐. 그렇게 살지 마. 나한테 좀 상냥하게 해줘. 라고 하는 메시지를 따라서 이렇게 사는 방법만 아시면, 그렇게 살기만 하면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습관의 본성, 마음이 바뀌어야. 이 습관을 바꾸시려면 이게 바뀝니까? 3살 뻗어 80 간다고. 여러분들 작심삼일이지. 암 환자들도 이 습관 못 바꿔요. 다 알죠? 단 거 먹으면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거 막 못 먹게 막으면은요, 3개월 지나면은요, 몰래 먹어요. 그 세포의 허기와 마음의 허기가 달라서 그래요. 세포의 허기는 막 어떻게 채울 수 있어. 마음의 허기는요, 생체식 안 돼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지만은 정말 힘들어요. 그것은 마음의 허기를 채우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 종양심리학이 어떻게 보면은 나오면서 이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깃털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원래 이제 강의는 짧게 하면서 굵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재주가 좀 부족해가지고서 오늘 조금 길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